취직이 어렵지만은 그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일본 아이들은 이제 키워져 와요. 그리고 회사원이 돼서 이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원이라는 거는 대기업의 그러니까 그 정규직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 남자는 얼마나 되느냐?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일본의 회사원이라는 거는 다 대기업 정규직 남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원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 회사원들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거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정년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그 연봉을 받아가지고 거의 일생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20%라는 그 20%가 아닌 사람들은 제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데 그 대기업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대기업에 대한 그거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일본적 경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적 경영이 을 구성하는 요소, 그게 그 일본 사회라는 걸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그걸 하고 그러면 남자들은 행복한가? 그렇게 취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그걸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지만은 결국 가정적이지 못한 아빠.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사회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건물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자유롭게 앉으세요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느 자리에 앉느냐는 것뿐이지 거의 다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구조 속에서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가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이지 못한 아빠는 개인적인 성격이든지 그걸 넘어선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 한국에서 요새 결혼을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할까요? 일본 숫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그리고 그 섹스리스하고 글로벌 섹스 투어 그거 굉장히 상반된 건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여자들은 어떤가?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남자들한테 구원이나 희망은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남자들이 그 아베 정권의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서포터들이 됩니다. 일본 남자들 결혼을 먼저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 이렇게 되는 거는 더 강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구조적인 건데요. 지금 조금씩 이제 바라가겠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92.6%라고 합니다. 2000년 숫자로서. 일본이 83.1%예요. 일본이 83.1%인데 그 1950년은 한 35%였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그 회사 사람들이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에요. 한국도 장시간 노동입니다. 이 데이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국이 비교로 들어왔을 때는 한국이 가장 장시간 노동이 길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을 비교로 안 넣었을 때는 미국이 가장 길다고, 미국 다음으로. 일본은 항상 두 번째로 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 대기업의 정신 고용하는 그 군만 남성들은 남성 노동자의 20%. 근데 이 아르바들도 우대를 받아요. 세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인이 수입이 130만 원 연간 이하면은 남편의 그러니까 보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낸 연금으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우대받고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여자 쪽에서 보면은 130만 엔 넘어가는 일을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 대기업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경비가 끝나가지고 90년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고년, 그러니까 중년층 이상 남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잘리기 시작해요. 잘리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그 잘린다는 그러니까 있었지만 잘린다는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뭐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잘리기 시작하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충격이 나고 이제 90년대부터 그 홈리스 같은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90년대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리기 시작하면서 그 노동 시간하고 일의 부담이 더 커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하고도 굉장히 경쟁 관계가 심해집니다. 근데 동료들하고 경쟁 관계가 심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일본의 구조로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죠. 그래서 장시간 노동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아버지 쪽에서 보면은 아이가 잘 시간 8시까지 귀가하시는 아버지는 5사람 중에 1사람. 근데 30대에서 49세까지 아이가 어린 아버지들은 4사람, 1사람 정도밖에 아이가 자기 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산업은 그 말만 들으면은 좀 이렇게 포동하기 쉬운데 저기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못 받는 잔업이지만 잔업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사원이 스스로 회사에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의 그러니까 무보수 노동이죠. 이게 연간 한 60만 엔 정도 돈을 이제 못 받는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이 그까지도 플러스가 된 건데 연간 1,075만 엔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연봉 1억 이상? 낸 사람들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뭐 그냥 뭐 바로서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올라오질 않았어요. 올라오질 않았는데 실은 그 고수익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보다 더 밑에 사람들한테도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큰 저기 뭐가 없었어요. 저항이 없었어요. 저기 그 일본적인 경영 시스템 안에 그 핵심이 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저기 중요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걸 이제 좀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공동체적인 귀속 이식 그리고 거의 대기업의 노사관계거든요. 대기업의 노사관계인데 대신 그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은 전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아니지만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게끔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연봉임금은 이제 경영 가격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그 일본이 인적 자원 관리를 그러니까 원래 그 원생적 노동력 부족과 심한 노동이동 청구제도에 따른 그 노동자 문제가 생활관리, 장시간 노동, 체벌 등을 통해서 이제 통제하는데 체벌과 벌칙, 이제 체벌과 벌칙을 통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통제하는 걸 들으면은 저기 여러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지금도 이제 통용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일본군 옛날 일본군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냐면은 저기 그러니까 물러서면 부대를 가면 체벌이 무서워가지고 물러서지 못했다고. 지금은 체벌이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일본 학교에서도 체벌 그냥 보통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문제시가 되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만 문제시가 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체벌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감이 없어요. 처벌은 자기네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자기네가 이런 게 있다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할 정도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번 취직하면은 종신고용으로 생활이 보장되고 일생이 보장되는데,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기업이 그 인간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가족적인 관계, 그리고 상하관계, 그리고 그 주종관계라고 하는데요. 주종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데, 주종관계라고 하면은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정치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거의 항상 비서들이 자살을 합니다. 비서가 자기가 했다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비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했는데 비서가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정치가가 그 가족들을 돌봐주겠지 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의 주종관계예요. 근데 그게 기업에서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공동체로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살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뭐 그냥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집단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집단주의라는 게, 집단주의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걸 좀 따왔는데, 오다카 군요라는 선생님인데, 그 노동사회학에서는 저희 할아버지 걸 되는 선생님인데, 에도시대 일본인이 사회생활 중에서 발생한 집단주의 가치 제한에 의해서 형성돼서 완성된 것은 전쟁 후인데, 집단주의는 한 집단이나 조직을 자신들이 운명 공동체로 생각해서 그것을 전체적 질서와 존속 번영, 거기서 공동생활이 전체적인 안녕 행복을 우선하고, 거기서 성원 개개인이 능력 발휘와 개인적 욕구 충실보다는 먼저 중요시되는 하나의 가치지향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인 존중이라든지 개인 인격 그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없는데, 제가 그 경영가족주의에 조금 들어가서, 이제 경영가족주의라는 것은 노무관리에 가족주의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종업원의 귀속 이식을 높이며 그 관료제하고 노동운동에 이제 대항한 걸로 이제 했는데요. 봉건 시대의 가업 운영이 명칭 근대화 자본주의에 이제 재편된 것으로 종업원의 높은 귀속 이식, 노동력이 원천이 되었다. 거기서는 이제 연도 채용이 중요합니다. 낙하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신고용, 생활보장적인 이제 임금, 복리후생이 충실, 기업 내 교육훈련, 충성과 협조성을 중시하는 인간관계가 되는데, 이게 1990년 버블 경기까지 계속되는데요. 버블 경기 이후에 새로운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실은 기업 내 교육훈련 같은 것도 일본 기업이 아주 좋은 이제 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싼월급에 많이 채용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기업도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데, 왜 경영 가족주의에서 이제 충성과 협조가 중요하냐면, 집단주의가 중요하냐면,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어쩌고 이제 서비스 산업을 안 하겠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종관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남자들이 일을 한다는데, 사실상 그 가족은 진짜 자기 가족이냐 아니면 회사냐? 저는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회사만이 아니라
애국심이라는 말 자체도 일본 사람들 아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싫었는데 애국심을 싫어한다든지 궁극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을 싫어했어요. 궁극주의라든지 애국심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기네가 그 전쟁 전에 했던 게 연상되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여가지고 싫어했는데 요새 아베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궁극주의는 말은 안 하지만 궁극주의처럼 돼가고 있고 애국심은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좀 나이를 먹은 세대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믿을 수 없는 이제 일인데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남자들은 행복한가? 남자들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저기 그 일본인데 남자들은 그 인간관계가 극도로 빈곤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다. 일본 여자들도 관계가 빈곤합니다. 빈곤한데 일본 남자들은 세계에서 극도로 빈곤해가지고 회사 이외에 인간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도망칠 수도 없고 이거 외에 그거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즈메로 자살한 거는 남학생 80%. 그리고 과로사를 하는 것은 남자가 94%.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자살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연간 3만 명 정도를 봅니다. 3만 명 넘을 때도 있었고 정도를 보는데 거기에 그 7할 그러니까 거기 7할이 남자고 남자 중에 8할이 중고년층 남자라고 합니다. 중고년층 남자라고 해서 그리고 남자들은 그 회사가 그를 이제 그 고독 사는 사람들도 남자가 많고요. 그러니까 고독 사는 사람들 동경에서 보면 2013년 숫자로 동경에서 보면 70%가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정년이 되면은 이제 그 정년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혼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여자들보다 10살 짧다고 해요. 10살 짧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숫자적으로는 아주 불행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들이 집에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병원에서 이유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 귀가 공포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도 살다 보니까 집에 지금 그러니까 집에 자기 진짜 가족들하고 말을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는 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하는 게 제일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부인들은 그러니까 남편이 정년퇴직하면요 열집 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니까 부인이나 남편이 우울증이기도 하고 뭐 부인이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있어서 이제 병이 생긴다는 그 병도 이제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본 그 회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그 장시간 노동 같은 것도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처음에 그 IT 계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통계를 보면은 한 3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통계로 나온 거 30%입니다. 우울증 같은 게 통계가 안 나오는 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산업재해로 신청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50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게 50배로 늘어났고요. 인정하는 게 67배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아버지들은 그 가정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하루에 그러니까 그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1981년 3분에서 1999년 17분, 2003년에 30분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평균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CF에서도 그 가정적인 아빠를 강조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면요 아빠도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적인 아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시주와
아빠가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한 시기를 보면, 아이 쪽에서 보면은 5살에서 10살, 그러니까 이게 만인데요. 아빠를 접촉하는 게 10분 이하, 10살 이상이면 3분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008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빠하고 3분 봐가지고 아빠하고 어떤 관계의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적이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은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그 아빠들의 육아 참가가 굉장히 많은 인상을 준다고, 그리고 육아 휴업 제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1999년에. 그래서 육아 휴업을 그 받는 아빠 숫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42%. 0점입니다. 앞에 0.42%인데, 저기 2005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나요? 0.50. 그러니까 0.08%가 이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었다는 거에 이제 속으면 안 되는데, 대신 엄마들의 육아휴직이 굉장히 늘었어요. 엄마들은 56%에서 72%. 그러니까 부부 육아휴직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의 이제 못 받는 게 되겠죠. 그 행복하지 못한 남자들 중에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남자들 결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결혼을 별로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까지.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0살이 됐을 때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동창생들이 얼마나 결혼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좀 다른데 얼마나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40이 됐을 때, 여자 40이 됐을 때, 제주도 여자들 반이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난 반이구나. 그리고 안심을 하고 알았는데, 제주 사람 여자들은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결혼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보다 그 생활 능력이 없는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시골에 가면 남자들이 직업도 이제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적고 그러니까 결혼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어쨌든 결혼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혼하겠다는 그런 게 의지가 없는 거지만, 일본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 못하는 그러니까 생애 미혼율이요. 이게 이게 언제 숫자냐면 2010년 숫자예요. 2010년이니까 이게 더 숫자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살 때까지 한 번도 결혼 안 했던 걸 이제 그 생애 미혼율이라고 치는데, 20%의 남자가 결혼을, 그러니까 생애 미혼이라고, 10% 여자가 생애 미혼이랍니다. 이건 높아져 왔는데 앞으로 아마 계속 더 높아져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2005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 미혼율이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데, 만으로 남자 30살, 34살 미혼율이 47.1%, 한 반 정도 남자가 만 34살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35에서 만 39살, 그러니까 30% 남자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만 30살에서 34살까지가 결혼 안 한 게 32%, 35에서 39살까지가 18% 정도가 결혼을 안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한 7%에서 12% 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비하고도 굉장히 이제 관계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러면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걸까 하면은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결혼도 연애 결혼이 거의 90%가 연애 결혼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애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걸 겉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체면이 깎이니까. 요새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냐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의 사원인 그 정규직 사람들은 그러니까 57%가 30대 남성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사람들은 그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남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셀러리맨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40대 남자가 11%, 50대 남자가 20%가 일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친구인데 이제 40대 여자인데 야 50대 남자가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야 희망이 없지. 희망이 없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결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연애조차 못한다고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오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연애를 못하는 게 30대 미혼 남성에게 그 애인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랍니다. 30대 미혼 남성에게 애인 있는 사람은 15%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낮아졌는데요. 그 결혼을 못하는 남자를 이렇게 타입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남자로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인기가 없는 남자, 그리고 여자가 무서운 남자, 그리고 이상형을 기다리는 남자 세 타입이 있어요. 이상형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게 좀 자신 있는 남자예요. 자신 있는 남자인데 내 자신 있다 그래도 몇 살까지냐가 문제죠. 몇 살까지냐가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0대나 50대가 될 때까지 연애도 한 번 없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자하고 대화가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는커녕 대화가 이제 안 되는 이제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신랑이 되는 학교가 세워졌어요. 신랑이 되는 학교, 신부 학교도 있고 신랑 학교가 세워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결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교가 있는데 근데 거기 그러니까 학교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자들한테 뭐 인기가 없어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달라져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니까 그 학교를 해가지고 결혼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길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진짜로 특별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냐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고 실은 한 10년 전까지는 결혼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보면은 아 결혼 못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아우 저 사람은 좀 어렵겠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못했는데 지금은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도 사실 제가 좀 찔립니다. 저도 결혼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찔리는데 제 후배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없으니까 이름도 얘기할게요. 유자이라고 이제 아주 젊었을 때도 잘 알았는데 집도 부자입니다. 좋은 회사에 다녀요. 그리고 간부급이에요. 그리고 사람 성격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못했고 이제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라 아줌마가 됐어요. 아줌마가 돼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통 들어오는 게 밤 11시에 토요일날 일이 없어도 회사 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1년에 한 2주일 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회사에서 살아. 연애할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할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시간 노동이든지 그 남자들이 일하는 그런 게 요새는 여자들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실은 그러니까 대기업 남자들처럼 여자들이 취직하는 그 케이스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부터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하고 같이 이제 뭐 일하고 같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제도가 생기지만은 여자들이 대기업 종합직이라는 거 있어요. 보통 여자들이 일반직으로 뭐 승급도 없고 이제 그런 걸로 했는데 종합직이라는 게 생겼는데 제 동창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회학을 나왔기 때문에 4분의 3이 남자고 4분의 1이 여자예요. 근데 여자들이 하도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아예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다 대기업 종합직으로 다 취직했어요. 그 친구들이 다 회사 그만두는데 왜 그만두냐면 위에 빵꾸가 났다든지. 그러니까 원장님이니까 뭐랄까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결혼한다고. 그 시대는 30살을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30살을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혼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회사를 그만둬요. 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동창 중에는 다시 일을 하는 사람은 저기 그러니까 그 학원 강사를 했던 친구, 학원 강사를 했던 친구는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아이를 한 명 낳으면 회사에 복귀할 수 있다. 2명 낳으면 복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여자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 이제 상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한테만 이제 더 갔는데 이제 그게 됐는데 그런 이제 갭이 점점 이제 불어나가지고 그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수한 여자 학생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괜찮게 취직해가지고 괜찮게 풀린 아이들은 취직해서 한 몇 년이 안 돼가지고 결혼해요. 그래서 금방 집을 사고 이제 잘 나갑니다. 우수한 여자아이들은 한 10년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파견 노동자가 돼요. 파견 노동자는 두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못 받는 이제 그 파견 노동자하고 전문적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파견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전문직 쪽 파견 노동자가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 전에 인류회사에 다니던 그 여학생들이 일을 하는 걸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집이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너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면 회사 가까운 데 방문했지 왜 그 집이 먼데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데가 회사를 나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전차가 끊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거지. 자기 동료 중에 그 회사 가까이 그 방을 얻은 친구가 있대요. 아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자랑을 해요. 선생님 그래도 제가요, 저는요 그래도 회사에서 머리 감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수한 여자아이들이 인류 기업에 있어도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승진을 할 수가 없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파견으로 되는데 파견이 훨씬 더 그러니까 속이 편하다고. 속이 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하고 남자들 갭이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섹스리스에 대해서 그 듀럭스라는 그 콘돔 회사일 거예요. 에서 조사했는데 41개 중에 부부 섹스 빈도가 제일 적은 게 일본이라고 합니다. 2007년 숫자예요. 이건 물론 이제 출생률이 낮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 말에 세상 최저의 결혼율이라고. 그래서 요새 그 초신남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식을 하는 남자, 육식을 하는 여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세졌다.
그러니까 초신하는 남자는 연애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을 얘기하는데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장시간 노동에 회사에 매여 있다 보면 연애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섹스기스에 관해서는 일과 섹스는 집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제 말이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제 집에서의 그런 관계는 원활하지가 않은데 밖에서는 이제 글로벌한 그 섹스 투어를 하는 게 일본 남성이라고 이제 유명한데요.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제 타이, 필리핀, 대만, 한국 등으로 이제 섹스 투어를 원정을 갔습니다. 아니 지금도 원정을 가요. 지금도 원정을 가는데 이전처럼 그렇게 뭐 당당하게 이제 뭐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75% 60에서 79% 남성이 이제 1990년대 초까지도 대기업에서 위안 여행, 그러니까 보너스 여행으로 섹스 투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여행 회사가 JTB라는 데가 있거든요. JTB 같은 데서 그런 스케줄로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그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그런 광고를 못 내게 돼 있어요. 그 광고를 못 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이제 금지했는데 그 후로는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 여자들을 국내로 불러들입니다. 국내로 불러들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현대판 위안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기업이 궁극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냥 뭐 상업전사, 기업전사, 뭐 24시간 뭐 싸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들이지 않았었는데 제가 일본 갈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일하는 외국 여자들은 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여자들은 이제 들이는지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은 그 섹스 마켓 시대에 있는 나라에는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도 쇼핑하러 가고 가족들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한테는 한국은 그러니까 그 섹스 마켓이었어요. 그게 한류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한류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른 형태, 일본은 그 치안 같은 것이 많아요. 동경 시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치안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2003년 숫자 몇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본에 치안이 많다고 하니까 한국 분이 한국에서 치안이 많다고 그렇더라고요. 72%, 73%. 개인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이놈을 했어요.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니? 이 아줌마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생이 잘 감사했던 학생이 선생님, 그건 나이가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교제 상대로부터 신체적인 폭행, 심리적인 공격, 성적 강요를 당한 적이 있다. 20대에서 30대에서 20% 정도가 그중 20% 정도에서 20% 사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근데 표면적으로는 일본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끔 이제 되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혼율도 이제 굉장히 낮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학자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일본 여자는 뭐 미국 여자들처럼 그렇지 않았다, 달랑 빠지지 않아가지고 뭐 이혼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근데 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여자가 이혼을 하면은 그때는 재산분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할 수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DV 같은 게 있어도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레이프를 당한 경험, 레이프를 당한 거를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냐면 레이프를 당한 경험, 이건 저기 정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2008년 숫자인데요. 그 전체로 보면 7.4% 여자가 레이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적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레이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레이프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그 자체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조사에 자기가 쓰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숫자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인신매매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보면요, 일본은 굉장히 안 좋아요. 한국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수준에서 보면 일본은 굉장히 그게 안 좋아가지고 필리핀이나 타이나 뭐 자마이카, 러시아 정도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 유엔에서 정한 그 기준을 보면 그 정도로 이제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밖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돈 주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이 살면서 집에서는 그런 행위가 없냐면은 남자들이 그 여자들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가치가 높고 좋은 여자는 가정적인 여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마누라나 뭐 엄마는 성적인 대상이 아닌 거죠. 가족이 되는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이 아니고 이건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남편은 가족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뭐 근친상간 같은 감각이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다른 여자, 나쁜 여자, 가치가 낮은 여자는 성적인 상품으로 보고 그 손님으로서 이제 논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접대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게 코스로 끼어 있어요. 코스로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범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이제 내가 저 회사에서 뭐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접대를 하는데 그 성적인 서비스 산업을 같이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같이 한 공범인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조사, 제가 본 적도 있는 것도 있는데 오사카에서 그 자동 판매기가 한 석대쯤 있어요. 석대쯤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나는 포르노 잡지가 있어요. 하나는 콘돔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나? 완전 그냥 시리즈로 그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남자들이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런 성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자들 앞에서는 없는 걸로 하고 부끄러운 걸로 하지만 실은 남자들은 거의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부키초라는 데 가면은 그런 관광 안내소처럼 어떤 데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걸 그냥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딴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서비스 하는 여자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다른데, 근데 그러면은 그 일본 여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여자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 남편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그런 성적인 산업을 이용하는 거에 관해서. 그야말로 연애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바람 피우는 게, 그건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제가 여자에 관해서는, 다음에 그 한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가정에 관해서는 한번 다시 보고,